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노대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의 진단과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의 진단과 이런 치료를 잘 해서 여기 보이는 부부처럼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노두현이고요. 정형외과에서 슬관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명철 교수님, 한혁수 교수님을 모시고 3명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의 주요 관심 질환 및 관심 분야는 관절염, 스포츠 손상,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행 분석,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엑스레이와 관절경 사진이 관절염 환자의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이 노란 선 있죠. 이 노란 선은 웨이트 베어링 라인이라는 것인데 그 힙 조인트의 센터 그리고 앵클 탈루스 센터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입니다. 이 선은 보통 무릎의 센터를 지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관절염이 있는 진행한 무릎에서는 같은 라인을 그었을 때 정상적인 가운데보다 메디알 쪽으로 시프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넓은 조인트 스페이스가 내로잉이 돼서 굉장히 좁아져 있고 본투번 컨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스티오파이트가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브콘드랄 본 스클레로시스가 피머랑 티비아 모두 다 보이고 이 부분을 다시 관절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메디알에 본투본 컨택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서브콘드랄 본이 익스포저가 되어 있고 카틀리지는 여기는 많이 없고요. 이쪽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메니스커스라는 부분은 여기 디제너레이션이 돼서 많이 이제 달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피머 쪽에도 마찬가지로 카틀리지가 많이 없죠.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만 반대쪽 상대적으로 조인트 스페이스가 보존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머랑 티비아의 카틀리지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메니스커스도 그 사이에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가운데 공간을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랬던 관절이 이렇게 점차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관절염의 진행 과정이고 한 환자의 무릎에서 이런 게 잘 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처음부터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관절염의 역사, 그 다음 관절염의 영향, 그리고 관절염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굉장히 오래된 관절염 화석인데 바로 공룡 화석입니다. 수억 년 전 공룡들도 관절염으로 고통받았을 정도로 척추동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절염들은 여러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분은 이제 르누아르라는 대표적인 화가고 여기 보면은 손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있죠. 이런 예쁜 그림을 그렸지만은 손은 굉장히 또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보면 허리가 굉장히 굽어 있는 환자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쓰고 있고 허리에도 관절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이제 그림인데 보면은 아까 우리 엑스레이 봤던 것처럼 다리가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고 많이 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쪽에 관절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처럼 관절염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날의 관절염은 예전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우리 인류에 가장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후원하는 연구고 굉장히 대규모 스터디입니다. 보시면은 관절염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 질환들 중에서도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활동 제한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관절염인데 2001년, 2005년 마찬가지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활동 제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관절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은 관절염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기저질환과 상호작용으로 수명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관절염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코모비디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조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2개의 코모비디티 컨디션을 갖고 있고 3분의 1의 환자는 5가지 이상의 동반 질환들을 갖고 있습니다. CVD, 당뇨, 고혈압, 비만, 메타볼릭 신드롬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해자드 레이쇼를 보면은 걸커즈 오브 모탈리티 해자드 레이쇼를 보면은 1.43배에서 7.18배까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통증이랑 그로 인한 디서빌리티가 모탈리티에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프리딕터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은 당연히 흔하고 그리고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이 이제 들게 되겠죠.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많은 환자들이 있고 라이프타임 프레벌런스가 44.7%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고령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카틸리지의 수명이 하프라이프가 1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65세 이상 성인의 한 20-30% 정도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고 실제 안성 코호트 데이터를 보면은 남자가 파란색이고 여성이 이제 주황색인데요. 60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이제 23%, 남자는 15%,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 해외 데이터에도 보면은 그 핸드 OA나 힙 OA보다 훨씬 무릎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이 점선이 여성인데요. 여자한테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향후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무릎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가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인공관절 연간 수행되는 인공관절 건수가 거의 100만 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힙 수술에 비해서 무릎 수술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성으로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아까 보면은 레디올로직 OA, 방사선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관절염 빈도수가 한 2배 이상 높았죠. 그렇지만은 특징적으로 증상이 있는 관절염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0세 이상에서 남성이 관절염이 나타나는 비율이 한 27% 가량 되고 여성은 51% 가량 됩니다. 대략 2배지요.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증상이 무릎 때문에 아프십니까? 이런 증상을 물어봤을 때는 이 비율 차이는 거의 9배가량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성이 그 센트럴 페인 센시티제이션이라는 통증을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성향에 맞춰서 어떤 약물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릎 관절에서 좀 더 두드러지고요. 이런 무릎 관절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전에 연구해서 발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은 2012년 미국 통계에서는 전체 골관절염의 83% 대부분이 이제 무릎 관절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관절염 중에서 무릎 관절염 비중이 57%. 그러니까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2명 중에 1명 이상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이유로 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발성 진료 순위에 무릎 관절염이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릎 관절이 잘 생길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릎 관절은 크기가 제일 큽니다. 여러 어깨 관절도 크고 손 관절도 팔꿈치 관절도 크지만은 무릎은 훨씬 더 크고요. 크기 때문에 손상이 잘 생길 가능성이 높죠. 어느 한 군데 생겨도 생긴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힙 조인트나 엘보우 조인트 이런 데는 볼앤 소켓 조인트, 힌지 조인트 이렇게 되죠. 근데 무릎은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무릎이 경첩 관절인 줄 알았습니다. 굽혔다 폈다만 되는 관절. 그런데 실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무릎은 6개 방향으로 6 degrees of motion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굽혔다 폈다 뿐만 아니라 어버덕션, 어덕션도 하고 AP 트랜슬레이션, ML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그 다음에 엑시얼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까지 이런 움직임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신에 잃는 것도 있죠. 여러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에 따른 손상이 이제 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힙 조인트처럼 볼앤 소켓 조인트는 보니 컨그런시가 있어서 뼈가 이제 모양이 잘 맞물려 있죠. 그 뼈 모양을 따라서 관절이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엉덩이 근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절이 이제 스테이블 하죠. 그렇지만은 무릎은 만져보면은 뼈가 다 만져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덮고 있는 구조물들이 힙 조인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뼈도 힙 조인트와 다르게 이런 평평한 티비아 플라트 위에 이렇게 동그란 피머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인대 구조물들이 없으면은 뼈끼리는 컨그런시가 없어서 금방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인대랑 주변 근육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고장이 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전달이 되고요. 체중의 7배 정도까지 해당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릎에 고장이 잘 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해부학과 생력학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관절염은 어떤 관절이 잘 생길까를 확인하기 전에 관절의 구조를 이렇게 나눴던 걸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관절은 이제 스트럭처에 따라서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 해당하는 예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관절염은 윤활관절에 잘 생깁니다. 시노비얼 조인트에 잘 생기고요. 이런 시노비얼 조인트, 윤활관절의 구조물들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물들은 이렇게 본 아티큘러 카트리지, 시노비얼 멤브레인 플루이드, 아티큘러 캡슐이 있고 부가적인 구조물로는 메니스커스, 페패드, 텐던, 리가먼트, 벌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릎은 큰 관절이고 움직임도 복잡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뼈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무릎 관절은 그 힙 조인트와 앵클 조인트 사이에서 로드 트랜스미션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힙 조인트는 몸통에 이제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조인트 자체가 볼앤 소켓 조인트이기 때문에 보니 컨그런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자체로 좀 스테이블하죠. 그리고 게다가 큰 엉덩이 근육으로 쌓여 있어서 스테이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앵클은 보시면은 보니 컨그런시가 좋습니다. 이것도 무릎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탈라돔이 이렇게 있고 메디알 라테랄 말레올러스가 이걸 디귿자로 딱 격자 형태로 싸고 있는 구조물이죠. 그런데 무릎은 뼈가 그냥 평평하게 생긴 거 위에다가 동그란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안 그래도 많은 이제 관절인데 그 사이에 끼어서 근데 힘 전달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런 특징을 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태생적으로 생긴 형태가 이제 불안정한 관절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리가먼트, 메니스커스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은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디알, 라테랄 티비오피모랄 영역, 그리고 파텔로피모랄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영역은 각각 라테랄, AP, 엑시알 이미지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로 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요. 각각 메디알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라테랄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파테로 피모랄 조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그 부분들을 각각 이제 기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티비아 플라투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엑시알 플레인에서 다 바라본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제 뼈가 그냥 굉장히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는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얹혀져 있습니다. 메니스커스는 무릎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C자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뼈 위에 이제 C자 형태로 얹혀 있고 이 끝부분이 뼈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뼈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라테랄도 그렇고 메디얼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태치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메니스커스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로드 트랜스미션 기능을 하고 충격 흡수 기능, 조인트 스테빌리티, 루브리케이션을 담당을 합니다. 로드 트랜스미션은 우리가 웨이트 베어링 로드에 무릎을 폈을 때는 50%를 담당하고 무릎을 굽혔을 때는 85%를 연골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를 하는 기능을 셔크 업섭션을 하고 있는데 아티큘라 카틀리지보다 메니스커스는 좀 더 엘라스틱합니다. 우리가 아티큘라 카틀리지가 그 이제 삼겹살에 약간 오돌뼈 같은 그런 탄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메니스커스는 그것보다 훨씬 물렁물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거를 할 때 연골판이 없이 연골끼리 부딪히면은 이제 연골이 깨지겠죠. 그런 딱딱한 것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연골판이 그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무릎이 이제 고장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연골판이 깨지게, 그러니까 손상된 상태에서 달리기를 뭐 충격을 많이 가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은 연골 손상이 좀 더 빨리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모양에서 봤듯이 C자 형태로 관절 뼈 위에 이제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순환시키는 역할 자체는 관절의 이제 루브리케이션에도 중요하지만은 그 카틀리지의 콘드로사이트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순환시킴으로 해서 콘드로사이트를 조금 더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골판의 기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훅 텐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피머랑 티비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위아래 방향으로 이제 엑시알 포스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엑시알 포스가 작용하는데 카틀리지끼리 닿는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카틀리지끼리는 쉽게 이제 깨지게 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연골판이 C자 형태로 이제 뼈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엑시알 포스를 텐자일 포스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훅 텐전이라는 겁니다. 이 훅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술독에 금속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술독에 술이 가득 차게 되면은 이 술독에 압박력이 가해지게 되겠죠. 술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근데 그 압박력을 훅이 텐자일 포스로 변환시킴으로 해서 이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를 이제 훅 텐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뭐 여러 건설할 때 기둥 같은 데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더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메니스커스는 앞뒤에 그 어태치 부분이 뼈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인트 로드, 엑시알 포스가 작용했을 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서컴프레셔 포스로 이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연골판 부분이, 뿌리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조인트 로드를 서컴프레셔 로드로 변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피크 스트레스가 카틀리지 부분에 올라가게 되고 이후에 관절염을 촉진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이렇게 흡텐전이 작용을 해서 이런 엑시얼 포스를 분산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골판의 마이크로스코픽 스트럭처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훅 텐전을 유지하기에 한목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서컴프런셜 파이버, 레디얼 파이버, 퍼포레이팅 파이버로 나누고요. 이 중에서 서컴프런셜 파이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굵은 다발처럼 보이는 이런 게 서컴프런셜 파이버입니다. 서컴프런셜 파이버는 메니스커스의 모양을 따라서 이런 형태로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알 포스를 훅 텐전으로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서컴프런셜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나머지 이제 레디알 파이버랑 퍼포레이팅 파이버는 그런 서컴프런셜 파이버의 사이에 결합함으로 해서 메니스커스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연골판 파열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런 거의 손상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리페어를 하고 리페어를 하지 않고 그런데 기준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메니스커스는 페리페리 3분의 1 정도에만 혈관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 사이드가 테어가 되면은 리페어가 안 되죠. 혈관이 없어서 이제 리페어가 안 되는 거고, 그 중간에는 좀 더 리페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뭐 나이나 뭐 여러 가지 호스트 팩터에 따라서 리페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살펴본 모습이고, 보다시피 이렇게 설컴프런셜 파이버들이 연골판 모양을 따라서 쭉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골판은 손상을 받으면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피머와 티비아 사이에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테어가 된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테어가 된 경우에는 카트리지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리페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카틀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틀리지는 예전에 이제 본과 1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은 파이브로 카틀리지, 엘라스틱 카틀리지, 하이알린 카틀리지가 있죠. 각각에 해당하는 예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관절에는 하이알린 카틀리지가 있습니다. 이 하이알린 카틀리지는 ECM과 콘드로사이트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무게는 이제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되어 있고요. 콜라겐 중에서는 타입 2 콜라겐이 제일 많죠. 이런 하이알린 카틀리지의 마이크로스코픽 스트럭처를 모식도로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은데요. 이 하이알린 카틀리지는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 존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글라이딩 존, 트랜지셔널 존, 레디알 존이 있고요. 글라이딩 존은 보시면은 이 작대기 같은 것들이 이제 콜라겐인데, 이런 콜라겐들이 평면과 패러럴하게 배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콘드로사이트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 나뭇가지 같은 거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인데, 프로테오글라이칸은 밑에 있는 레디알 존보다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셔널 존은 콜라겐들이 조금 더 배열이 다르죠.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 같은 프로테오글라이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다른 이유는 굉장히 한 목적적으로 이제 다른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무릎을 일주일 정도 무릎을 뭐 쓴다 했을 때 한 10만 번 가량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연골 사이에 마찰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글라이딩 존은 그런 마찰을 잘 견디기 위해서 콜라겐들이 이렇게 패러럴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루브리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콘드로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콘드로사이트들이 루브리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트랜지셔널이랑 레디알 존에는 콜라겐들이 이제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이유는 압박력을 잘 견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하면은 이런 몸무게들이 다 이렇게 카틀리지에 가해질 텐데, 이런 것들을 잘 견디기 위해서 세로로 배열이 잘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세로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테오글라이칸들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이. 그래서 물을 많이 머금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테오글라이칸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 만져보면은 글라이딩 존은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콜라겐들이 배열이 타이트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브 같은 걸로 눌러봐도 잘 페네트레이션이 안 되고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트랜지셔널이랑 레디알 존은 그것보다 좀 더 물렁물렁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장치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골 손상이 되면은 이제 글라이딩 존부터 이제 파괴가 되는데, 글라이딩 존이 파괴됨으로 해서 이 밑에 워터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고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들이 누출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살펴보면은 일단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제 백본이 있고요. 여기 바인딩 프로테인이 결합을 하고 글라이코스 아미노칸이 거기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코스 아미노칸의 종류는 이런 것들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나 케라탄 설페이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차지를 많이 띠고 있어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거를 이 모식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틀리지는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이 생기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일단은 나이가 들면은 워터 컨텐트가 감소를 합니다. 우리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아기일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수분 함량이 체내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다가 점차 이제 수분 함량이 빠지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의 변화를 카틀리지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테오글라이칸 콘텐트가 감소를 하고 대신에 콘드로사이트 사이즈는 점차 커지고요. 에이포토시스에 이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에이징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콘드로사이트 넘버는 감소하고, 그리고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는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관절염일 때는 워터 컨텐트가 증가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글라이딩 존이 이제 파괴가 되면은 글라이딩 존의 촘촘한 그런 콜라겐들이 이제 배리어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절에 플루이드가 원래 있죠. 이런 플루이드들이 점차 안으로 이제 파고들게 됩니다. 근데 안에는 우리 물을 흡수하는 뭐 글라이코스 아미노칸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런 게 물을 많이 머금게 돼서 워터 컨텐트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근데 이 증가한 워터 컨텐트는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좀 더 물렁물렁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관절 변화에, 연골의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이 늘어나고, 그렇지만은 합성이 늘어나지만 누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컨텐트 자체는 감소를 하게 되죠. 이런 뭐 살펴본 변화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퀘스천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카틀리지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타입 2 콜라겐, 이런 건 잘 알아야겠고요. 이런 건 텐사일 스트렝스에 저항을 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오글라이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은 물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컴프레시브 스트렝스에 저항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나 프로테오글라이칸의 컨센트레이션 in each zone, 그리고 5 오리엔테이션이랑 펑션 오브 each zone, 이런 건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나 그런 거에 대비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의 변화들을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 한번 관절 내시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연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얗거나 조금 파란 이런 연골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연골들은 참고로 나이가 들면은 에이징 프로세스가 되면은 점차 노란색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있고요. 1단계에서는 소프트닝이랑 피셔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선들, 이런 게 이제 피셔링입니다. 마찬가지 소변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2단계에서는 프래그멘테이션, 디누데이션이 나타나는데, 아까 봤었던 거랑 다르게 표면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ICRS 그레이드 2단계에서는 여기 전체 두께의 50% 미만으로 손상된 걸 말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떨어진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마찬가지 소견이고요. 3단계가 되면은 이게 이제 50% 이상 손상이 된 건데요. 두께 50% 이상 손상이 된 거고, 아까보다 훨씬 더 손상이 많이 돼서 이렇게 조금 더 분홍빛의 서브콘드랄 본이 이제 보일랑 말랑하는 이런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 소견이고요. 이런 게 이제 4단계에 되면은 제일 처음에 봤던 관절염 소견처럼, 관절경 소견처럼 서브콘드랄 본이 이제 노출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 걷거나 뭐 활동을 할 때 뼈끼리 직접 닿아서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관절 연골 자체에는 페인 파이버가 없죠. 관절 연골은 뭐 찢어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메니스커스도 마찬가지고요. 메니스커스 가장자리는 있지만, 근데 이제 서브콘드랄 본, 뼈에는 페인 파이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뼈끼리 닿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통증이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4단계까지 진행을 하면은 이제 다른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관절염의 단계적 진행을 볼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켈레그랜 로렌스라는 단계를 쓰고요. 이제 그레이드 1부터 2, 3, 4로 진행을 하면서 점차 관절 연골이 소실돼서 뼈끼리 닿게 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카닉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카닉스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메카닉스라는 게 이제 역학이죠. 근데 사람 몸이나 뭐 하여튼 생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학들을 연구하는 걸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1번 지렛대보다 2번 지렛대에 훨씬 큰 힘을 줘야겠죠. 그런 거를 신체에 응용을 하는 것이 바이오메카닉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카닉스에서 무릎 관절염의 중요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얼라이먼트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얼라이먼트는 이제 정렬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무릎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아나토미컬 엑시스, 그다음 메카니컬 엑시스가 중요합니다. 메카니컬 엑시스는 우리 힙 센터 그리고 니 센터가 두 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 두 점을 정의를 하면 하나의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니 센터, 앵클 센터를 정의를 하면은 또 하나의 선이 나오죠. 이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도를 메커니컬 엑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토미컬 엑시스는 피머 샤프트 엑시스, 피머 샤프트의 중간 지점을 잇는 선을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티비아 샤프트의 중간 지점을 잇는 선을 정의할 수가 있죠. 이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아나토미컬 엑시스라고 합니다. 그런 엑시스들은 평균적인 값들이 여러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아니고 조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MPTA라는 값은 뭐 87도, 그 다음에 힙니 앵클 엑시스는 뭐 0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통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거의 데비에이션에 따라서 환자들이 걷는 모양이 달라지고 뭐 예후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컨택 포스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무릎 관절은 두 가지 이제 피머랑 티비아가 만나는 관절이죠. 그러면은 그 두 관절 사이에 접촉면에 가해지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 힘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액티비티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이클링을 할 때는 관절 각도를 이 정도 쓰고 거기에 가해지는 힘이 한 체중의 한 1.2배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고, 마찬가지로 파텔로 휴머럴 조인트에도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면은 간단히 보면은 스쿼트를 할 때 우리 컨택 포스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체중의 5.6배, 7배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은 운동 효과가 좋긴 하지만은 관절에 가해지는 힘은 크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거꾸로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관절이 망가진 환자들한테 어떤 운동을 피하고 어떤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관절염을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우선 터미놀로지를 먼저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관절병증이란 말이 있고 관절염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절병증이란 말은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를 자체를 일컫는 말이죠. 염증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 없는 뉴로패시क 아스로패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일어난 상태를 일컫는 말이고요. 염증의 원인에 따라서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 이거는 이제 디제너러티브 아스라이티스랑 같은 말이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류마토이드 질환이 원인이면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소리아시스가 원인이면은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세균이 원인이면은 septic arthritis,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로패시, 아스라이티스가 이제 다른 말이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의 정의를 그러면 살펴보면은 프로그레시브, 크로닉, 디제너러티브 디지즈 오브 조인트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gradual loss of cartilage입니다. 이 gradual이라는 말이 뭐 이제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관절 연골이 뭐 하루아침에 톡 떨어지는 그런 거는 이제 관절염이 아니고 연골 손상이라고 그러고요.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진단 자체는 우리가 뭐 120에 80 이런 고혈압 진단이랑 다르죠. 그리고 뭐 당뇨처럼 수치로 나오는 진단은 아니고요. 이런 거는 랩 다이그노시스라고 하고, 근데 관절염은 정의 자체가 이제 이렇습니다. 굉장히 뭐가 퀀티파이 하기 힘들죠. 이런 거를 이제 임상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단은 이제 이런 관절염 환자를 보고 겪은 의사들이 이제 내릴 수 있는 진단이고, 거기에다가 방사선 영상이 더해져서 이제 진단을 하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의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지식들을 잘 정리하고 후에 잘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발병 기전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배웠죠. 그거랑 그 다음에 시스테믹하게 염증성 질환들을 잘 겪는, 잘 심하게 앓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어떤 팩터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도 연골이 좀 안 좋은 환자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팩터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로컬 바이오메카니컬 팩터들, 연골판이 손상이 돼서 흡 텐전을 잘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리 모양이 어떤 뭐 바루스나 발구스가 있어서 휘어서 조인트의 로드가 특정 부분에 많이 가해진다. 그리고 뭐 직업적으로 스쿼트 다운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 걸 막 60년 정도 이상 해서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더해져서 결국에 이제 관절염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프리디스포지션을 하고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관절염을 뭐 많이 이제 무릎 관절을 험하게 쓴다든지 뭐 어떻게 쓴다든지 해서 이런 게 바이오메카니컬 팩터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연골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관절염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후에. 이거는 마치 이제 깔때기와 같은 겁니다. 커먼 엔드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들이 다 작용을 해서 결국 카틀리지가 망가지고 뼈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관절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커먼 엔드 스테이지지만은 마지막에 만나지만은 걸어온 길이 다른 거죠. 이를테면 어떤 환자들은 뭐 로컬 바이오메카니컬 팩터가 많이 작용해서 관절염이 된 환자가 있을 거고, 어떤 환자들은 시스테믹하게 인플라메이션이 작용을 많이 해서 관절염이 된 환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환자는 뭐 에이징 프로세스가 좀 더 작용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연골이 파괴되고 아프고 보행장애가 나타나지만은 이 환자들이 이제 걸어온 길이 이제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수술해봐도 그래요. 보면은 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 환자들인데 제일 왼쪽 환자를 보면은 이렇게 인플레이메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보이고요. 근데 어떤 환자는 보면은 뼈가 맨질맨질하게 이제 드러날 정도로 뼈가 이렇게 줄무늬가 있을 정도로 많이 썼지만은 생각보다는 통증을 많이 못 겪은 환자들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그 중간쯤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환자마다 결국에는 관절이 파괴되는 건 같지만은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를 중간중간 잘 보고 매니지를 하면서 어떤 거를 차단시켜줘서 환자의 그 어떤 성적, 그러니까는 통증 같은 거를 향상시키고 그런 거를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관리해주는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 이 환자는 어떤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떤 팩터가 더 작용을 하겠구나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발병 기전을 이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카트리지의 바이올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콘드로사이트는 무릎에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성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분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게 평상시에는 이런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합성과 분해가 레귤레이션을 잘 조정을 잘 해서 평형 상태를 항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관절염이 되면은 이게 이제 카타볼리즘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콘드로사이트가 하이퍼트로피가 되고, 그렇지만은 매트릭스 같은 거는 더 빨리 깨지고, 그다음에 시노비움은 여기에 이제 반응해서 프로 인플라마토리 프로덕트를 분비를 하고요. 서브콘드라본은 또 이런 콘드 카틀리지나 메니스커스가 망가지게 되면은 서브콘드라본에 가해지는 어떤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본 턴오버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스펙트 CT 같은 걸 찍으면은 거기에 이제 하얗게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변화들을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환자분들에 따라서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가 있다든지 서브콘드라본 뭐 프랙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뭐 사이토카인들 또 여러 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TGF 베타, FGF, IGF-1, 인터루킨 1 베타, TNF 알파 같은 것들은 뭐 아마도 뭐 여러 수업들에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관절염의 발병 기전을 생물학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 콘드로사이트가 평상시에는 매트릭스 합성이랑 분해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하고 있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되고, 그런 게 카타볼리즘으로 가게 되고, 카타볼리즘으로 갔을 때는 TNF 알파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시노비움은 거기에 또 반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MMP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매트릭스를 파괴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관절염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매트릭스 파괴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페이지에 접어든 환자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좀 약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관절염의 이제 위험인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별표를 쳐놨는데요. 어, 결국에 이제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면은 관절염 환자의 진행을 좀 늦출 수도, 혹은 뭐 반대로 빨리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는 수정 불가능한 non modifiable 한 것과 modifiable 한 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수정 불가능한 거는 이제 성별, 나이, 그다음 유전, 그다음에 이제 인종이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6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오스티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은 관절염의 위험인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대규모 스터디들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된 바고요. 어떤 뭐 소규모 연구에서는 뭐 상관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얻은 결론은 골다공증이랑 관절염은 상관이 없다입니다. 이거는 종종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일단은 하지의 정렬이 무릎 관절염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정렬이 삐뚤어진 거는 관절염에 아주 의미 있는 시그니피컨트한 위험인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무릎이 발구스인 무릎은 웨이트 베어링 라인이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체중이 바깥으로 훨씬 많이 쏠리게 되죠. 이런 것들은 라테랄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OA의 위험인자고요. 반대로 바루스인 거는 메디알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OA의 이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그치만은 이런 거는 뭐 보조기라든지 기타 등등 신발 뭐 이런 걸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뼈 모양을 뭐 바로잡는 그런 수술 외에는 교정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위험인자입니다. 예, 실제 우리 그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얼라이먼트를 X축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Y축에 관절에 가해진 힘을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O자다리면 O자다리일수록 안쪽 메디알 조인트에 가해진 압력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얼라이먼트가 있으면은 OA 프로그레션, 관절염 진행이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행 분석한 거를 실제 모델링을 하는 건데, 보행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몸에 여러 뭐 장치를 달고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체중 부하라든지 관절 각도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저기 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이 이제 환자입니다. 오른쪽은 무릎 보면은 왼쪽보다 훨씬 이제 바루스가 심한 걸 볼 수가 있죠. 옷자리로 많이 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잘 안 맞는데 됐다. 그 보시면은 이제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이제 옷자다리로 많이 휘었죠. 우리가 걸을 때는 그 체중이 이제 지면에 딱 발을 통해서 지면에 전달되죠. 근데 그러면은 그 발에는 체중의 반대 방향으로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이제 올라올 겁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근데 요런 이제 반발력은 그 우리 보통 몸무게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배꼽 부분이 이제 몸의 중심인데, 그럼 요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 그림처럼 이런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벡터의 방향이 다리가 상대적으로 직선인 사람이랑 반대로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 있는 사람은 벡터의 방향을 이렇게 티비아랑 그 다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무릎에서 굉장히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꺾이는 힘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실제로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이게 주황색이 환자인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큰 힘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휜 환자들은 해당 구역의 압력이 몇 배나 더 증가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위험인자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봤었던 내용처럼 여성과 고령입니다.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에서 이런 게 두드러지고요. 여성이 한 두세 배 정도 빈도가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더 관절염의 확률이 한 5배 내지 9배 가량 더 높습니다. 심토마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에스트로겐 이펙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컨센서스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우리 남자 여자 정상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걸을 때 얼라이먼트는 상관이 이제 차이가 없었습니다. 파란색이 남자고 빨간색이 여자인데요. 걸을 때 다리가 휜 정도는 차이가 없었는데, 근데 여성이 더 이제 어덕션 모멘트라는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여성이 훨씬 더 골반이 상대적으로 넓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좀 더 좁게 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벡터의 방향이 훨씬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무릎 안쪽으로 꺾이는 힘을 여성이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여성이 높지 않나 해서 우리가 연구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 위험 인자로 과체중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굉장히 유명한 스터디인데요. 라이프타임 리스크가 오비스한 환자는 대략 60%, 오버웨이트 환자는 47%, 헬스웨이트는 30% 정도 돼서 거의 이제 2배가량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몸무게가 무거우면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커서 그렇다라고도 이제 예전에 해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아마도 메타볼릭하게 이런 팻이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카트리지의 어떤 디제너레이션 파괴를 촉진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체중은 굉장히 이제 악순환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게, 과체중이면은 일단 관절염의 리스크가 데이터 봤듯이 증가를 하죠. 근데 무릎이 아프면은 일단은 아파서 잘 안 걷게 됩니다. 그러면 더 과체중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좀 더 OA가 또 진행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실제로 볼 때 이런 과체중 환자 중에서 이런 악순환에서 구해줘야 될
구해줘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좀 더 조기에 수술을 해서 조금 더 낫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이 있고요. 유전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서 퍼스트 디그리 relative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관절염 위험이 한 두세 배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류마토이드도 마찬가지로 가족력과 관계되고요. 예, 그리고 생활습관 및 과체중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 봤듯이 스쿼트 다운 같은 쪼그리고 하는 동작들을 많이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이제 망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무릎을 과굴곡하게 되면은 많이 굽히게 되면은 왜 이런 컨택 포스가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같은 힘을 주더라도 무릎을 굴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힘의 벡터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이 조인트에 가해지는 압박력이 훨씬 커지게 되고요. 무릎을 거의 꿇게 되면은 우리 모든 조인트 로드가 여기다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메니스커스의 루트, 메니스커스 뿌리 부분이 뼈의 뿌리를 딱 받고 있는데 이런 동작을 한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회전하거나 그러면은 이 루트 부분이 찢어지기가 쉽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위험 인자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그래프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릎을 양끝단 과도한 각도 내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런 힘들이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적당한 각도, 30도, 60도 사이에서 운동을 하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머슬 위크니스도 있습니다. 근력 약화가 된 거는 관절염 진행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충격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충격을 연골이랑 카틀리지처럼 정적인 구조물이 흡수할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 근육처럼 움직이는 그런 구조물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근육에서 흡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면은 카틀리지랑 메니스커스의 로드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망가질 확률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런 거는 여러 라지 데이터에서 다 증명이 된 바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 개선을 하면은 이제 기능이 개선이 되고 통증 감소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는 관절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위험 인자로 이제 외상이 있겠고요. 이렇게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혹은 연골 자체가 아예 떨어지거나 하면은 당연히 관절염이 빨리 오겠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이제 저 따라오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통증, 스티프니스, 이퓨전 스웰링, 심한 분들은 이런 순서대로 관절염의 증상들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통증인데 관절염 통증의 특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표현하는 게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반대로 이런 거는 관절염 통증이랑 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런 데서 아프고요. 중기에서는 평지에서도 아프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아이고 쉬어도 아프고 통증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압, 비가 오면은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종 및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가 있는데요. 관절액이 이제 과도하게 발생해서 그러면은 팽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관절 운동 제한이 있고요.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르면은 뼈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뭐 무릎을 못 펴고 무릎이 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오다리 변형이 나타나고요. 이런 환자들은 보행장애도 나타나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상체를 지지하는 다리 쪽으로 기울여 걷고 실제로 이렇게 상체를 지지하는 다리 쪽으로 기울여 걸으면은 아까 봤었던 니 어덕션 모멘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벡터 방향을 좀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런 오다리 변형은 굴곡 구축과 흔히 동반되어 있죠. 실제로 이 환자분의 걷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심한 이제 오다리 변형이 바르스 디포미티가 있고요. 보면은
다리를 디딜 때 딛는 쪽으로 몸을 이제 흔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므로 해서 이 니 어덕션 모멘트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 다음 증상으로 이제 관절 강직, 압통, 소리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관절염의 임상 진단은 보통 이제 이런 기준들을 참고해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거는 골연골 손상이라는 게 관절염과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관절염은 연골이 그레주얼하게 이제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거고요. 골연골 손상은 이게 이제 촉 떨어지거나 젊은 환자들이 외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이렇게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골연골 손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은 연골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관절염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골연골 손상은 회복을 잘 하죠. 그렇지만은 관절염은 잘 회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뭐 논문을 보거나 혹은 연구를 해석할 때 이런 걸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우리가 아까 임상적으로 진단을 한다고 했죠. 엑스레이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인딩으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 오스티오파이트, 서컨드럴 스클레로시스, 심한 경우에 시스트, 그 다음에 디포미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점차 연골이 없어지고 관절 변형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별해야 될 증상인데요. 무릎이 빨갛고 뜨겁다. 갑자기 붓고 굽힐 수가 없다. 통증이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 체중 감소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 골관절염이 아닌 혹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염증성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시사해서 이런 거는 병원을 빨리 방문해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레드 플래그 사인을 잘 알아두세요.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절염 치료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관절염은 우리가 완치시키는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증상은 좋게 만들 수 있는 병이라서 관리하는 질환임을 환자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환자한테 잘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운동이랑 체중 감량입니다.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제일 인정받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을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비수술 치료가 1번이고 호전이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진행한다. 이 원칙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 엘리먼트가 있고요. 이런 관절염 치료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의사들마다 의견도 좀 다를 수 있어서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연구들을 좋은 연구들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 미국 정형외과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추천되는 거, 추천되지 않는 거, 논쟁 중 이렇게 있고 그래서 추천되는 거는 운동이랑 생활습관 교정, 소염제, 트라마돌 그리고 체중 감량이고 논쟁 중인 것들은 다음과 같고 추천되지 않는 것들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천되는 것 중에 아까 설명했듯이 제일 대표적인 게 운동이고요. 이런 운동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들이 쭉 있습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뉩니다. 유산소 운동의 이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피하자입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확산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죠. 이 확산은 움직여야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고 무릎을 이제 가만히 고정해 놓으면은 그 자체로 연골 세포가 죽습니다. 그럼 연골이 이제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엄청 아파서 힘들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 근데 관절염 환자들은 그 정도까지 아프진 않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운동 강도는 이제 다음과 같고, 운동 스케일도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근력 중에서는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 제일 중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 무릎도 운동이 필요한가? 환자들이 잘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필요하죠. 적절한 감독 하에 안전하게 시행하는 게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하면 최소 150분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의 원칙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데, 일단은 임팩트가 적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뭐 스쿼트 다운 같은 걸 하면은 무릎이 이제 많이 압력이 높아지는 걸 봤죠. 그래서 임팩트가 많이 안 가는 운동, 임팩트가 많이 가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등산 같은 거가 되겠죠. 특히 내리막길 내려갈 때 체중이 무릎에 쾅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탁 가해지는데, 그런 운동들은 하면 안 되고요. 뭐 임팩트가 적은 운동, 사이클이나 자전거, 그 다음에 뭐 걷기, 이런 운동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운동 자체가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칠 확률이 적은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운동이 걷기, 수영,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고요. 이런 걷는 운동은 저는 보통 이제 매일에서 30분씩,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씩 걸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영은 원래 하시던 분이면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은 월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고요. 그럼 무릎 각도 범위도 조금 제한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은 무릎 관절염에도 좋고요. 사망률도 감소를 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본 결과,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도 중요하고, 심지어 사망률도 감소시키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운동의 중요성을 항상 이제 강조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동의 예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거를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건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학생분들 뭐 할머니나 뭐 여러 주변 분들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강도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 교정이랑 체중 감량인데, 우선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뭐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설명을 꼭 해줘야 되고요. 뭐 관절염이 이미 있는 무릎이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지하철 다닐 때 이제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살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뱃살 1kg 빼면은 관절에 부하되는 중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뱃살 1kg가 무릎에는 좀 크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소염제가 있고요. 소염제는 관절이 파괴되면은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통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 합성을 억제해서 통증과 기능을 개선시키고, 약을 먹으면은 일단은 연속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확 억제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여러 생활 습관 개선을 그때 하고요. 그 이후로 염증이 조절이 잘 되면은 이제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그런 원칙을 저는 갖고 있고, 환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걸 묻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소염제는 그런 약이 아니죠. 우리가 뭐 대표적인 뭐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작용하는 게 이제 머리에 작용하죠. 브레인에 뭐 여러 가지 뭐 가바 리셉터라든지 그런 데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통증을 아예 차단을 하죠. 그렇지만은 소염제는 머리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관절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성이나 이제 그런 게 보통 생기진 않죠. 그렇지만은 부작용은 있죠. 신장이나 뭐 심장, 위장관계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의 히스토리나 뭐 병용 약물 같은 걸 잘 보고 적절하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은 약 처방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심혈관 고위험의 경우 또 이런 약들을 처방하자. 실제로 이제 뭐 여러 약들 중에 콕스 이니비터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심혈관 부작용 때문에 이제 퇴출이 됐었죠. 요즘 약들은 뭐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즈 리스폰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의해서 처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요법이 있고요. 주사요법 중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절염이 보통은 이제 그레이졸하게 이제 진행을 하지만은 가끔 급성 염증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으면은 주변 조직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회 이상 주사는 안 맞는 게 좋겠고 반복 주사를 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2주 간격을 띄우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무릎 주변의 리가먼트, 텐던 이런 데 놓으면 안 됩니다. 혈당 상승이나 감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흔히 이제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아까 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의 백본이었죠. 그런 원래 무릎에 이제 존재하는 이런 물질인데 이거는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렇게 이제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약간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무릎에 이제 서플리멘테이션 함으로 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통증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 연구들에서 단기 효과가 있는 거는 알려져 있고요. 장기 효과는 제한적이고 엔세이드와 병용 투여가 좀 효과적이고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권고되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이 미국 가이드라인이 예전에 이제 1세대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 고분자량 3세대 히알루로닉 애시드에서는 좋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돼서 아마도 이건 추후에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메타 분석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그렇지만 리미테이션이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소견입니다. 하이 몰리큘라 크로스 랭크드 히알루로닉 애시드 3세대는 좀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침을 맞는 경우도 많은데 침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도움이 되는가? 여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효과가 없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뭐 그다음 유럽 버전들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권장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고요. 뭐 미국에서는 이제 대체의학의 한 종류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메타 분석 결과고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ARSI 가이드라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치료들 이렇게 보면은 레벨에 따라 나눴고요. 토피컬 엔세이드 그리고 논셀렉티브 엔세이드 치료들이 가장 연구가 잘 되어 있고 효과가 좋은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터아티큘라 히알루로닉 애시드 뭐 이런 트리트먼트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들의 결론을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는 아직 어베일러블 하지 않습니다. 관절염의 예후를 바꾸는 예를 들면 뭐 이 약을 혹은 이 주사를 맞았을 때 관절염이 천천히 진행되더라 이런 거는 아직 이제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한테 뭐 임상 시험 말고 실제 임상에서 투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트리트먼트가 교육이랑 운동 그리고 웨이트 로스이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발병 기전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걸어온 길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환자들은 뭐 로컬 바이오메카니컬 팩터, 어떤 환자들은 뭐 외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 맞춰서 환자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뭐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스템셀도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줄기세포는 아직은 뭐 여러 컨센서스 상에서는 아직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릴라이어블하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가 뭐 훗날 이제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들이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수술이나 그런 걸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관절염은 암과 다르게 이제 근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닳고 살면서 관리하는 질병이고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 체중 감량으로 통증이나 삶의 질을 훨씬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연골이 닳아있고 망가져 있는 거를 이렇게 완전히 없앨 수가 없죠.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술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어떤 개선할 거리를 잘 찾아보고 환자랑 의사랑 같이 이제 골똘히 고민을 하면서 이런 걸 하시면 좋겠어, 이런 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염의 수술은 이제 언제 고려하느냐?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보통 이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통증으로 삶의 질이 좀 저하가 되고, 그다음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 내가 뭐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뭐 계단을 오르고 싶은데 못 오른다, 이런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 파괴가 명백히 있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위험도와 이득을 의사가 잘 판단해서 환자한테 이 수술을 하면은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고, 뭐 예후가 어떻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런 것들을 환자와 상의해서 여러 치료 옵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는 의사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겠고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뭐 엑스레이 소견만 보고 이 수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를 이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잘 알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잘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